자, 내 아내를 수술을 해. 내가 의사야. 근데 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 어떤 불쌍한 환자라고 생각하지 아내라고 생각 안 하고 객관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지야. 근데 자기 가족을 객관화시킨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료해 보신 적 있어요? 가족을 네. 그러니까 이모의 자식인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느 한쪽엔 득을 주지만 한쪽은 반대의 그 독이 되어서 공격을 받아요. 결국은 그 알코올릭의 그 조카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알코올릭은 내 탓은 아닌데 그쪽은 내가 다 10월 드니까 그쪽 편만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의 상담은 그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어떤 상담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어려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한마디로 산전수전, 뭐 육해공전 얘기하면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수다쟁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말 못할 때 애들이 벙어리라고 놀릴 때 정말 상처가 많았는데 걔네를 어떻게 제압했냐면 때렸어요, 힘으로. 그래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서 하게끔. 지금 그러면 아마 그 누구처럼 학교 폭력 강포처럼. 근데 시골의 애들은 그때는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집안에서도 뭐냐면 얘 말 못하니까 아마 봐주라고 했겠죠. 동네에서. 근데 난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연민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근데 1년 만에 그래도 회복돼서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말문이 트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이랑 같은 학교였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보고 그때 이제 많이 공부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중학교도 같이 가면서 많은 이제 그 신뢰가 쌓이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지만 사랑이 받는 것보다는 신뢰고 말이 통하는 그 동지? 난 동지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주 보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같이 보는 거지. 마주 보면 실증 나서 어떻게 봐요? 그 하품도 못하고 트름도 못하고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야. 난 마주 보는 거 아니라고. 같은 방향을 보는 거지. 같은 방향을 보는데 내가 못 보는 방향을 남편이 보고 내가 보는 또 남편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면 하나의 일체가 되고 합의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이론이에요. 책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에 책을 쓴다면 우리 둘이 책 하나 쓰자 했는데 처음에 쓴 게 그림으로 쉽게 본 자녀의 심리에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걸 네? 예. 그게 2,000권을 찍었는데 제가 학교 수업할 때만 했고 그래서 요번에 새로 이제 구성해서 나올 건데 이번에는 자녀의 심리로 안 하고 일반적인 그냥 우리 인간의 그런 걸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저는 재미있어야 돼, 책. 재밌어요. 네. 화장실에서 볼 때 가장 재미있게 읽히는 책. 그리고 그림이 좀 있는 책. 그런 걸 좋아해요. 글자 많은 거 싫어해요. 그 책이 좀 두꺼우면 공부하기 싫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3강을 시작할까요? 네. 지금 30몇 페이지, 36페이지 넘어갔죠? 네. 책으로 볼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요. 여기에 염려하지 마세요. 자, HTTP 검사의 해석에 그 벅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지만 벅은 HTTP를 만들었지만 HTTP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고아나춘이라고. 그런 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이제 그 과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친밀감, 편안함, 그 다음에 솔직하고 자유스러운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하고 남은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미국에 와도 하우스라고 하면 되고 근데 하우스라고 말을 해야지 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홈은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상태예요. 그래서 홈을 그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저해요. 그냥 하우스, 그 다음에 트리, 그 다음에 person, one person, two person 해야죠. 그래서 one person에 뭐 사람을 뭐 여자 그려라 남자 그려라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자인데 남자를 그렸어. 그럼 반대의 성을 그리라고 하면 아퍼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려요.
그리고 왜 이름을 반대로 했냐면 양손잡이는 불가지만 나는 내향이에요, 외향이에요, 고집해요. 근데 이름을 써보면 딱 알아요. 이름이 균형이 딱 맞으면 내향이에요. 그만큼 안으로 집중하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 외향인 사람은 밖에 그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연예인으로 따지면 아주 그 외부의 분위기를 잘 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외향인 사람이 연예인하고 그 인기를 딱 받았다가 인기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울이 오면 자살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도 내향인 사람이 오래 살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친밀감이나 편안함 그런 것 때문에 HTP 검사를 하는데 주의할 거는 그림만 가지고 맹목적인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림만 가지고 맹목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그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그림 자체도 의뢰하지 않아야 돼요.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면 의심하는 거거든요. 제가 과연 내 속을 알까? 점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신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평가예요. 종이가 A3일 때 집의 규모가 3분의 2 이내인가, A4일 때 이 규모가 종이 페이퍼 안에서 3분의 2 이내로 어울리는가. 근데 집나무 사람을 그릴 때는 규모가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할 게 LMT는 그 전체적인 평가에서의 그 HTP를 본다면 요거는 내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생활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LMT. 이것도 진단 도구도 되고 치료 도구도 돼요. 이따가 할 거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책으로 백날 봐도 이해 안 돼요. 한번 경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리고 형식 분석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그리라는 대로 그리고 집에서 창문이 빠지지 않았는지, 격자가 없는지, 문에 고리를 했는지, 형식을 다 맞췄는지. 그래서 형식적인 그 그림에서 이미지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있다라고 분석이 나와요. 와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실 인지 능력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용 분석이에요. 이건 세부적으로 집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데 집에서 어떤 것이 떨어져서 이 내용을 뭘 의미한다, 내담자한테 어떤 의미가 연상이 된다라고 확인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정이 이쪽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징에 있어서도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몽골 가족이 그 몽골 모양의 몽골인들이 사는 민족 주택을 그렸으면 그거를 우리는 그 뭐 이글루 같으니까 우울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몽골 문화에 맞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상의 범주예요. 제가 이제 그 이화여대에서 문화예술 행정학을 할 때 그 몽골 문화 집단하고 우리나라 태국 쪽하고 많이 부딪히는 걸 봤어요. 근데 몽골 문화가 훨씬 더 오래된 문화고 거기서 태국의 문화가 이렇게 왔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나와서 그때 이제 서로 인정했지만 여러분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이 지금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가 먼저에 상담이 먼저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 전공자가 있고 상담 전공자가 있어요. 자, 사회복지가 먼저예요. 상담이 먼저예요. 상담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범주를 볼 때 사회복지하는 상담이 들어가는가? 상담하는 게 들어가죠. 당연하죠. 근데 상담 전공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상담이 사회복지를 흡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는 제도화된 틀 안에서의 사회복지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그 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는 민간 자격이에요. 왜 민간 자격으로 했을까요? 상담이라는 거는
인간을 그 치유하고 치료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격증으로 한정 지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운전면허증. 근데 운전면허증은 취득했는데 내가 대형할 것인가 소형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레미콘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안에 상담이라는 도구가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회복지하는 상담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담하신 분들은 사회복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아파보고 많이 운 사람이 유명한 상담자가 많아요. 유아교육도 그래요. 유아교육도 강의만 30년 한 사람하고 원장을 30년 한 사람하고 누가 전문가는 원장이 전문가예요. 왜? 실전에 나갔을 때 아이들 케어하고 컨트롤하는 거 보면 유아교육학 30년 한 교수는 절대 못 울어요. 문 앞에서 눈물 짜고 울어요. 감당이 안 돼. 이론상 안 돼요. 아이들은 이론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할 때 애들은 몇십 명인데 식사 시간 전후가 가장 산만해. 근데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자꾸 있다가 애들 뒤에서 느낌이 싸우는 느낌 발로 이렇게 걸어서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서부터 이 손과 발, 다리가 다 360회전을 해야 돼요. 앞에 눈이 있어 뒤통수에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유아교육학 하신 교수님이 그걸 과연 알까?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장의 실습, 그 종이에 한 장 끄적거린 이 실습 한 장이 10장의 교재를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정말 그 책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뭘 하나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다 알게 되면 그 책에 연계된 것은 다 알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이든 뭐 집나무 사람 여러분이 그 다운될지 모르지만 그걸 그리면서 이제 한 장씩 해나간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내일은 상담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필요한 부분만 메모하시면 돼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엄마한테 끌려온 아이와 저절로 온 사람, 또 집단으로 온 경우와 집단인데 오기 싫은데 사장이 시켜서 한 경우. 자, 그리고 통합적인 집나무 사랑 검사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보를 알기 위한 것도 되고 그 내담자의 심적 상태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내담자의 심적 상태를 표현하기는 쉽지만 이걸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내담자가 개인적인 그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담자가 그린 것이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렸다고 하지만 그 내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그린 거기 때문에 검사 배터리를 따로 그러니까 고착된 부분은 따로 시행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물화를 여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정상 범죄에서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여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물화를 굳이 그려서 해석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인물화는 여러분 읽어보고 인물화를 그릴 대상이 있을 때 하시면 돼요. 인물화는 집나무 사람을 그렸는데 어느 부분이 얼굴이 찌그러졌거나 얼굴이 반쪽이거나 정말 그 얼굴이 아니고 뭐 유령같이 그렸거나 그랬을 때는 인물화를 다시 그려보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장난으로 했는지. 인물화 그릴 땐 또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만 그리니까. 그래서 장난으로 그렸을 때 그래서 그 골조만 그린 거 사람 뭐죠? 졸라맨을 그렸을 때는 인물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지 마세요 하지 않고 성인들은 인물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물화 그리려면 짜증날 거예요. 선생님 검사 배터리가 뭐예요? 그 배터리라는 건 다 그러니까 텅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텅키라는 거는 성격, 행동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근데 그걸 배터리라고 하면 나는 배터리가 싫어요. 사랑이 배터리만 좋아해요, 노래를. 근데 턴키라고 하면 좋은데 턴키 하면은 건축 현장에 쓰는 네, 그런 그런 그 용어라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SHP 이거 통합 진나무 사랑 검사하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판단은 하지 말아요. 근데 세부적인 판단은 HTPP에서만 해요. 여기는 전체적인 내담자의 심적 상태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적 가족화. SHTP가 그냥 HTTP 다르죠? 뭐가 다른 거죠? SHTP는 한 종이 안에 통합 하나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린 것도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하고는 통합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집을 그리세요, 나무를 그리세요 그랬지만 그거를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종이 4장에다가 따로따로 그려요. 근데 따로따로 그려도 그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시간 낭비 안 시킨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다를 게 없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근데 거 그게 다를 때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배우고자 해서 왔잖아요. 근데 내담자에서 면접하고 이거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는 다른 내담자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려야 돼요. 따로따로 그려도 위치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따로따로 그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엔 따로따로 그릴게요. 근데 그 따로따로 그리면 역동을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그 사람의 에너지가 흐르는지 몰라요. 근데 한꺼번에 그려보면 딱 볼 수가 있어요. 동적 가족화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가족 그림은 세 번째 줄에 가족의 역동성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역동성이라는 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소멸이 되는지 힘이 있는 거는 가족에서 갑이에요. 예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가족의 갑은 아빠였는데 지금은 엄마로 전환이 됐어요. 그 통장이 다 엄마한테 있는 관계로 엄마한테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흐름이 갑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방의 칼잡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갑은 엄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화, 동적 가족화,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이런 것들을 그리는 이유는 그 가족의 역동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가족화는 되게 그 어항을 그려놓고 거기다 그리게끔 해요. 근데 그 맨 밑에 있는 그 가족의 집단을 그렸을 때는 맨 밑에 있는 가족은 에너지가 낮아지고 아프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거나 죽었으면 좋겠는 그런 미운 집단을 맨 아래에다 그려요. 중간에만 가장 나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 또 맨 위도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물 위에 뜨죠. 위나 아래는 다 내가 믿거나 싫거나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근데 애들은 물고기 가족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렸는데 큰 거 앞에 뒤에 이제 졸졸 쫓아가는 둘이 있고 여자 물고기라고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재혼 가정인데 아빠가 데려온 두 자녀는 아빠한테로 가고 엄마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동적 가족화는 가족화의 움직임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화. 그러니까 투사화라는 거는 내가 동적 가족화를 그려놓고 내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가족화는 어떤 건가요? 자동차 가족화는 이제 자동차의 방향 따라 달라요. 자동차의 방향이 이제 그거는 반대예요. 자 보세요. 자동차 가족한 자동차 안에 이거 뭐지?
자동차 안에 가족을 다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앞에 본네트가 왼쪽으로 향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향하는 경우 달라요. 자, 오른쪽으로 향하는 경우는 결국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여유예요. 그리고 여기 그 자동차 가족화에 사람이 가족이 하나 떨어져 나온 건 어떤 의미일까요? 태우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은 여행을 싫어하든가. 그리고 가족 간에서 소외되거나 가족들하고 그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걸 그려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응. 아니 되지. 다른 거는 그래도 많이 접하는 건데 자동차 가족화는 그리고 자동차를 까맣게 저기 상여처럼 그려놓은 거 있어요. 왜 저기 상여가 나갈 때 상여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장례차 그런 거 차보면 까맣잖아요. 마치 장의사차처럼.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기운을 얘기하는 그 가족의 기운이 그런 차로 어딘가를 간다는 거는 의미가 어떨까요? 자기 집에 있는 차가 까매서 까만 걸 그릴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그릴 때 느껴져요. 혹시 저런 방향성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달라서 반대로 가야 돼요. 가족의 기운이 약하다는 양손잡이. 건 무슨 뜻인가요? 가족의 기운이 약하다는 거는 그 안에서의 관계 그 안에서의 역동성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건 무기력하거나 무력감이 느껴지죠. 그림에 활력이 없는 거. 마치 죽은 나무, 죽은 사람 같은 거.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막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는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장이 어디까지인가 보자. 2장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 2장만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그 실제 실습으로 할게요. 자, 동적 가족화에 대한 해석은 39페이지 볼게요. 네. 실습 방법은 여러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근데 이 가족화, 동적 가족화든 어떤 학교 생활하든 간에 질문은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앞에 진나무 사람에서 질문 케이스 캡처한 거 있죠? 그거 질문대로 모양을 변형시켜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 앞에 동적 가족화는 가족화가 상동적 표현인데 상동적이 일상적인, 그러니까 엄마는 부엌에 있고 뭐 아빠는 뭐 거실에서 리모컨 모이처럼 하고 이런 표현 말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가족관계의 감정과 역동성을 파악하는 거에서 이 집의 아빠는 늘 누워서 리모컨만 움직이는구나. 그럴 때는 세잔의 그림, 세잔이 아니라 그 유명한 작가 이렇게 그 나체로 있는 여인이 소파에 있는 그 그림처럼 똑같이 그린 경우 많아요. 우리 아빠는 이래요. 엄마는 그래서 뒤통수만 보여. 우리 엄마는 설거지예요. 그럼 결국 그 집안은 소통이 안 되는. 저는 예전에 자기 집을 그리라고 했더니 바퀴벌레라고 그리기도 하고 그 집이 정말 지저분해서 바퀴벌레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엄마 뭐하니 비디오 본다. 비디오 보면서 심지어 화투를 치는 것도 한 적 있어요. 내가 이걸 뭐니? 화투예요. 이거 똥이에요. 근데 왜 똥을 안 그리고 이 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똥이네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적나라한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생들한테 가족화 그리라고 하면은 그 집안의 환경이 어떤지 나오고, 바퀴벌레는 그게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집에 정말 바퀴벌레가 나와서 바퀴벌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유난히 내모치는 경우, 자여하지만 자는 게 아니라 포위시키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자유하는 게 자는 게 아니라 아주 꼴보기 싫은 움직이지 못하게 꽉 막아놓는 거예요. 너 움직이면
내가 골치 아파. 근데 피곤해. 싫어. 그러니까 그림이 의미할 게 너무 무서워. 자, 그러면 이 실시 방법은 여러분이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질문은 그 질문을 응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적 가족화도 해석하는 거 보면 전체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인물상의 특징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물상과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을 그려도 가족을 그려도 엄마, 아빠 그리고 아빠 옆에 뭐 남동생을 그리고 막 하면서 그 가족이 여러 명이라도 순서를 달리하거든요. 그러면 내 옆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하고 나하고 친밀도가 높은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사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3명인데 자녀만 3명 쫙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 남편 그렸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결코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엄마, 아빠를 가운데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주인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들이 그걸 결코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인물상도 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물상의 크기가 정상 범주에서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그 인물에 대해서 고착이 있는 거예요. 고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상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작게 그리고 귀퉁이 그렸다면 엄마한테 늘 혼났기 때문에 엄마를 작게 그린 경우도 있고 피하고 싶은 것들은 작게 더 크게 해서 나한테 영향력을 줬으면 싶은 사람은 더 크게.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미술 대상 그러니까 그림을 뽑아요. 그래서 뽑을 때랑 이 전체 인상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위에 올라가요. 신발 신고 올라가서 그 막대기 큰 거에다가 그 인주를 찍든지 아니면 뭐 당구 그거 액을 찍든지 이래가지고 그림을 보고 눈을 딱 감아 30초만 감아 딱 뜨면서 눈에 띄는 그림을 먼저 찍어내요. 그 입선이에요. 입선을 딱 걸러. 그런 다음에 저쪽 방으로 갈 거야. 또 해서 또 눈을 감아 또 뜨고 해서 걸르고 해서 대상까지 뽑아요. 그때 뭐 누구 봐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용케 입선에서 걸려서 가는데 있어. 그럼 되게 좋은 거지.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이런 그림도 전체적인 인상을 보기 때문에 전체로 할 때는 100명, 200명 할 때는 집 그림 100개 딱 깔아놔요. 그래서 한 줄씩 각각 보고 체크해요. 지팡이 그 액으로 뭐 인주 같은 걸로 그리고 나무도 그렇게 각각 해. 그렇게 해서 집만 그 문제가 있는 그림이 나오면 집, 나무인데 공교롭게 집 나무 사람 다 있어요. 그런 경우 케이스를 다 분류해가지고 나중에 공통만 찾아서 집단 집. 그게 가장 현명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100명을 해 있는 경우. 그런 그림을 쫙 깔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건 할 수 없는 건데 딱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은 문제 그림은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되어 많이 보여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신중하게 그렸는데 단지 그렇게 딱 눈을 감았다 뜨고 나서 이걸 잡아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100명, 200명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누구를 못 시켜. 왜 못 시키냐면 아무리 공부한 학생이라도 그렇게 못 잡아내고 3박 4일 가. 일단 뽑아내고 나서 거기서 분류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로 집단치료 그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 회사도 그 자살 그 방지가 된 건데 자살의 징후가 있었는데 결국은 줄넘기를 사서 그 줄넘기 줄로 묶고 그런 그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래도 119도 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정말 쇼크를 받았지만 직원들을 이제 또 통제하기 위해서 전문가 진료 다 받으라고 정신과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치료가 제일 많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어요. 자살 그거 사고 나고
일주일 내에 바로 마무리시켰어요. 그 월급 6개월치 더 주고 딱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주면 시비가 붙을 것 같으니까 빨리 줘서 끝내고. 한국은 그러니까 그 노사가 노조에 대한 게 굉장히 그 회사를 망하기도 해요. 힘이 세요. 그래도 미국은 그런 게 좀 약한데 한국은 굉장히 세요. 민노총, 한노총, 노총 말고 5가지가 있어요. 정교조도 있는. 정교조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 남동생이 범어초등학교 교편 잡을 때는 그 촌지 없애기, 촌지가 그 돈봉투, 그 다음에 참교육. 그랬는데 그때 막 그 걔가 88년도에 안기부 끌려갔다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결국은 죽었지만 그러고 나서 정교조가 변질이 됐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쫓겨다니면서 참교육이라고 독구리 5,000원씩 파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비 마련해야 된다 그럴 때 저도 그렇게 했다가 저도 잡혀 들어갔다가 저 풀려났지만 그때 정교조는 정말 순수한 교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교사의 권리를 찾는 거지. 그때는 학생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게 목표가 달라요. 그때의 정교조는 학생을 위한 거고 지금의 정교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그래서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달라졌어요. 색깔이. 여동생 둘밖에 없어요. 아니 일남 4녀였는데 여동생 둘하고 셋밖에 없죠. 죽고. 자, 그리고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족화에서 보면 가족의 역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아빠가 주방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아빠가 살림하는 거. 요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집이 훨씬 더 화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남자가 살림할 때 어떨까 했더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정말 잘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남자들은 잘해요. 그런데 살림에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의 역동을 남자가 이런 걸 하네라고 보지 말고 그냥 가족의 역할에서 그런 구분되지 않는 거 통합적으로 봐줄 때 이 동적 가족화가 해석이 긍정적으로 돼요. 여기 쭉 읽다가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그거 다 되면 동적 학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 40페이지 볼까요? 동적 학교 생활하는 그 내담자가 아무래도 학생이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학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보는 게 원인이 있으니까 알아보겠죠?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는 거지 그냥 그리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학업 인식이나 뭐 자기 인식 그렇지만 내담자가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학교 생활을 그려서 알아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내담자가 학교 선생님한테 말한 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이나 내담자가 인식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그려요. 그래서 의외의 가해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가해자를 그림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걔는 내담자는 항상 어떤 충격적인 학교 장면을 기억해놨다가 그려요. 무서운 얘기지만 그 기억이 이 안에 팍 찍혀요. 그럼 그게 딱 나와. 거기서 그래서 범인이 아니라 가해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학교 생활에는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교사하고의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요거를 그려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한테 항상 혼나는 아이 있는데 걔는 손바닥 맞는 그림을 잘 그려요. 손바닥 맞는 그림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그려요.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괴물로 바뀌어요. 이빨이 막 손바닥 때리는 거 글쎄요. 요즘은 저기 젓가락으로 때린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자루도 때린대요. 자도 이렇게 안 하고 이걸로 때린대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저 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는 볼펜으로 했거든요. 어. 볼펜하고 30cm 자 있죠. 네.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 다른 데는 아니고 손톱. 왜냐면 손톱은 이게 자국이 안 나와요. 아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떨 땐 여기도 때려요. 이렇게 해라고 어. 그리고 제일 아픈 거. 안 좋은 데는 여성 브라자켓. 브라자켓 쿡쿡 찔러요. 땡기고 그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도 완전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택할거 썼었는데 아니 그거 아시죠? 그냥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 KBS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는 성적인 그런 희롱이나 폭력이 아닌데 지금은 범죄죠. 그때는 선생님 말이 부모님도 가서 때리세요. 그리고 신체 검사하는데 우리 옷 갈아입는데 쓱 들어와서 나가고 볼펜을 꾹꾹 찌르고 맞아. 이런 사람 많았어요. 특히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부인 지나가다가 그것도 못해 하면 다 찌르고 가고. 근데 일부러 그런 부위만 찔러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의 현실에서 교직생활 했다면 아마 그런 그렇죠. 범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살기는 좀 더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무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도 범죄 행위는 더 교묘해지고 정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에서 누구 보면 가장 무서워요? 사람 보면 제일 무서워. 그러다가 바바리 입은 남자 보면 더 무서워. 왜죠? 바바리 이렇게 할까봐. 저는 고등학교 때 가서 전봇대 옆에는 꼭 바바리맨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의정부여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미군들이 있는데 그 꼭 바바리맨이 우리가 학교할 때 야자 끝나고 야자는 야간 자율학습인데 밤 10시에 끝나고는 전부산대가 꼭 있는데 거기 그늘이 이렇게 있으면 꼭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가서 막 도망가고 있죠. 걔는 이렇게 했다가 한 번도 못 봤죠. 못 봤어.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별거 볼 것도 없는데 이렇게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가 봐요. 많은 경험을 하셔서. 저는 정말 그 옷은 이렇게 이쁘게 입었지만 몸은 상처투성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고 경험이 많아서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김창욱 교수님 같은 말씀하시네요. 정말 몸은 그래요. 근데 수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애도 커가지고 8.5kg라서 그래가지고 몸은 9kg 불었는데 애가 그래서 체한절개 2번, 실색 2번 하고 또 이렇게 뭐 또 잘못돼서 그러고 그러니까 몸에 상처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쁜 옷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파도 그림 검사는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들 20대, 30대들이 이 검사를 했을 때 이성과 감성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지 더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바로 이 검사예요. 근데 3살부터 노인까지 고령자까지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별이 뭘 상징하고? 별은 이성이에요. 나의 이성.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감성적인 정서가 아니고 객관화된 나의 생각. 예. 그러니까 그 별과 파도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면서 나의 의식을 무의식으로 관장하는지. 그럼 파도는 감성적인.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장애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위, 섬, 절벽, 해안벽, 그다음에 뭐 등대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는 거는 여러분은 이걸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라서 그려보는 거고 어저께 그렸던 거는 여러분을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거를 먼저 임상을 한다면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건 그림을 그리면 별하고 파도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지시하면서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그리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걸 실행할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메모해놨다가 할 때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할 때 할 거라서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발태그 묘화 검사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발태그 검사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진단 검사가 인지 진단 검사예요. 그래서 치매 초기의 노인한테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는 거라서, 치매 초기 노인도 있지만, 현실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많아요. 현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정신 분열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 장애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그 43페이지 보면 8가지 박스가 있죠. 한 장의 종이에. 네. 그래서 요게 다 인쇄가 돼서 나와요.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해서 그리는지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그리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응이 아닌데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본인만의 생각으로 그리면은 자극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내적에 자기 그 어떤 고집이나 자기 철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립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이 소외감, 고독감, 외로움이 있을 때 이 검사해보면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 알아보는데 1번하고 8번 있죠? 그거는 자아와 양심에 대한 거. 양심 혹은 안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양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있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안심하는지. 그래서 1번은 자아의 경험이고 8번은 내 양심의 안심,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거. 그 다음에 2번 카드하고 7번 카드는 2번하고 7번은 감정과 감수성. 2번은 감정, 7번은 감수성. 그래서 감정 안에 감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의 자아 안에 내 마음의 안심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같이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을 볼 때는 3번은 달성,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는 성취를 얘기하는 거고 5번은 건강에 대한 거. 결국 가장 중요한 게 4번하고 6번 항목이에요. 자, 4번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통합이라는 건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카드가 아니라 A4 용지에다가 칸을 8칸 나눠서 제공한다든지 이 자극도를 그려서 아니면 A3에다가 이 사이즈로 해가지고 자극도를 그대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제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 위에 요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그림 위에다가 또 뭐 그리게 그려도 되고 이걸 무시하고 해도 돼요. 그건 네 마음이라는 거지. 응.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세요. 이런 걸 그리기가 애매한 게 샘플이 없어서 그러는데 알고는 계시죠. 근데 이 검사 복사된 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팔아요, 검사지가. 근데 나는 검사지를 그렇게 안 사고 A3에다가 아예 그려가지고 해줘요. 이게 인쇄된 거보다 그냥 색연필이나 이런 걸로 진짜 그려서 프린트한 게 훨씬 느낌이 받아들이기 좋아요. 거기다 그리기가. 이렇게 자극도가 인쇄가 되면 여기에 붙여서 하기가 참 거부감이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지 진단 검사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현실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가. 자극도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에 이제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현병 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그림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림이 이걸 다 무시해요. 전화기가 있죠. 여기다가 떡볶이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이거하고 관련 없이. 근데 만약에 이거하고 관련 연결시키지 전혀 안 하면서 점을 활용하는 건 또 있잖아요. 달팽이도 그릴 수 있고, 근데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멋대로. 멋대로.
무시하고 그럼 치매 초기 노인들한테 이걸 했을 때도 똑같은 네. 반응이 나오는데 노인들한테 이렇게 작게 매면 안 되고 A3에다가 해서 매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색연필을 쭉쭉 그리고 그걸 프린트해서 제공하는 게 훨씬 자극도가 더 그러니까 효과가 커요. 꼭 프린트를 해야 되나요? 아니 몇 명을 같이 할 네. 그냥 그래도 알았어요. 그냥 돼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 정말 외부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사람 거기서 무지개를 그린 경우도 있어요. 연결해서 거기도 비슷하게. 그리고 사람 얼굴을 그리죠. 머리띠, 헤어밴드 해가지고. 이제 연상이 되시죠? 어떤 건지. 자, 전화기가 있으면 뭘 그릴까요? 나 같으면 전화줄을 하고 전화 뭉치를 그릴 거. 지극히 현실적이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면 이야기일까요? 자, 전화기 있는 그림 7번은 어떤 그림을 더 그릴 것 같아요? 연결해서 한다면. 7번. 되게 깔끔하니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활용하면 현실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전화기 무시하고 여기다가 똥을 그렸다든지 그러면 그거 정말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연결을 해서 그리라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그리라고 안 하고 이걸 제공하고 그리라고 그냥 해요. 근데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가 요근증이 있는 아이인데 전화기 옆에다 똥을 그렸어요. 정말 요근증이 있는 거예요. 요근증이 그 유아기 때 걸리는 그 정신적인 질병이 신체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그런 게 부모가 강박적인 양육 환경일 때 그런 자녀가 많아요. 특히 양쪽이 아주 인텔리gen트.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너무 이 모양이야. 도무지 못 가린다. 맞아. 한마디로 그냥.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5교시. 네. 자, 5교시 스타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네. 치료에 대해서. 원예 치료. 여러분이 원예 치료가 지금 보면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식물처럼 살기 우리 후배가 있어서 그 작가 그 모임에 갔다가 원예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정말 이제 그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자아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원예 치료를 하면 인내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예 치료는 저는 쿠팡이나 이런 편의점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식물을 사요. 싸게 800원에서 1,000원 미만이에요. 사가지고 그거를 식물마다 특성을 다 메모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한 종류로 특성이 공통인 것들이 묶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키우면서 원예 치료 교육 시간이 되면 그걸로 가지고 세팅을 하게끔 해요. 근데 세팅을 하는데 다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감정을 그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정화시키거나. 근데 저는 이제 또 우연히 알게 된 게 오행에서 뭐 토가 부족해서 흙을 만지고 좋다 해서 다행이다. 파킹하기 그렇게 좋다잖아요. 네? 대파? 대파요? 실용적이네. 아침 일어나면 이만큼 자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파 사가지고 요거만 해서 흙에다 심어놔요. 하도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 파가 더 달아요. 우파라고. 양파도. 양파는 썩어서 싫어. 상수도 금방 자라니까 그것도 괜찮지. 양파는 썩어요. 근데 사진 키워보니까 진딩이 잘안 돼.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키웠어요. 저는 저거 잘 키워요. 도마도. 그냥 도마도는 연탄밭에서도 잘 돼요. 그리고 도마도는 고약한 냄새 나면서 벌레가 없어요. 웬만하면 진딧물이 붙어가지고 도마도는 해동이가 안 돼서 정말 고약해요. 모기향 냄새, 이상한 똥 냄새 섞인 아주 냄새.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 만지면 모기향하고 똥이 섞인 냄새 나. 뭐가 토마토 줄기야. 진짜. 그래서 토마토가 이렇게 보면 무슨 선전 보면 요만한 거에서 팔잖아요. 네. 팔면 집에서 막 키워 먹을 수 있다 해서 막 네. 팔잖아요. 쉽게 키우는 절대 벌레도 좋은 냄새, 좋은 향기, 맛있는 거 좋아해요.